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일단 뉴욕 증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결과는 어떻나요? 오늘 장 마감 자체는 이제 보합으로 마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네. 뭐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결국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가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예. 올라왔고 시장 자체는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이런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좀 결과와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엔비디아가 개별 주식의 의미가 아니라 AI 전환을 상징하는 어떤 주식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리고 AI 랠리가 시작되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야 뭐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연준의 금리 결정보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많이 이야기할 정도로 네. 그만큼 이벤트성도 강하고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초에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예. 오르면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지수를 상승시킨 큰 모멘텀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는 당연히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다. 그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원래 이제 그 실적 자체는 요번에 한 330억 달러 정도 예측을 했는데 350억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를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당 순이익 같은 것들도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떻게 뭐 시장이 예상이라고 해요. 기대보다 높을 거란 예상을 충족시키면서 뭐 긍정적인 지표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람들이 조금 우려하는 거는 4분기 가이던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분기 가이던스란 거는 4분기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4분기 보면은 시장에서는 한 371억 달러 정도를 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375억 달러인데 이제 그 뉴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4분기부터는 블랙에이라는 차세대 칩을 본격적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출이 조금 덜 나온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예. 지금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자체는 시간의 거래라고 하죠. 이게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들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2% 3%좀 떨어지면서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적 자체는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4분기에 큰 이벤트 블랙에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서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친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 살펴보겠는데 IMF가 이제 우리나라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좀 내렸다고요?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이제 트럼프 당선의 요인을 주로 요인을 꼽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뭐 미사일 같은 것들이 좀 확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제 경제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졌고 특히나 이제 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증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중국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 내수 부진하고 뭐 수출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아마 예측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 달 사이에 낮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 커진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경제 성장률 전망치뿐 아니라 또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점진적인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가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빨리 내리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자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요인이 조금 있다. 지금 예.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적자가 심해지거든요. 네.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는 건 향후 금리에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겠고요. 그만큼 또 내수 같은 것들이 잘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것들이 잘 부양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서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데 물가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금리 낮추게 되면 또 부정적인 요인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부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장 크게 안 좋은 것들이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예. 아까 재정 적자 같은 거 늘어나게 되면은 미래가 늘어날 것이 예측되면은 이게 또 부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미래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지금 부채를 늘어가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봐서 천천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는 사실 점진적으로 2%대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뭐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준금리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다음 주 28일에 하는 금통이 열리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 이날을 점진적으로 뭐 추천하기는 했지만 권고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부채, 부동산, 내수 그리고 미국의 금리까지도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지난주에 이제 주식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는데 네. 금리 인하 서둘러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약간은 높긴 하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릴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장에 메시지 던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하는 이런 경향이 나왔다라고 일단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환율 문제 때문에 특히 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예전보다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뭐 1,200원 시절, 1,100원 시절에서 네. 1,400원 시절로 확 올라가면서 이것들이 고환율 같은 거 너무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네.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오를 때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예. 그다음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환율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양상들이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수 차원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사실 올해 폐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내수 차원에서는 금리 낮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외환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안 내릴 거,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빠르게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내린 지 한 번밖에 금리 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이 정책 효과도 또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거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아까 말한 내수 요인들이 올해 사실 법인 폐업수 같은 것들 10월까지만 해도 작년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이 금리는 더 고금리였는데 폐업수자 같은 것들 보면은 올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10월만 봐서 그러니까 11월, 12월 하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안 좋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짚어주신 요인들 때문에 한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수님 혹시 알리테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알리템을 주로 많이 쓰진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주변에는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국민의 1,0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약관들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다고요? 사실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네. 이게 뭐 온라인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안 쓰는데 네. 결국은 이 알리테무란 것이 굉장히 그 저변이 넓어졌죠. 알리가 뭐 900만 명 이상 쓰고 테무가 700만 명 가량 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해외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 거래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소비자하고 이제 생산자 간의 분쟁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쟁에 흔히 말해서 이제 품질 문제 같은 것들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배송할 때 고장이 나는 게 왔다든지 뭐 깨졌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안 하고 홍콩, 싱가포르 법원에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해서 네. 지금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결국 한국 법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팔 때는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NS도 모두 다 이용한 그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네. SNS에 모든 컨텐츠를 자기네들 접근할 권한을 줬다. 사실은 개인의 어떤 권한을 지나치게 뺏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침해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연락처 공유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연락처를 가져가는 것 자체 되게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이것에 네. 접근하는 것 자체 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의 관계지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와 이 법인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연락처 공유하고 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이걸 가져가는 굉장히 심각한 침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책임 역시 자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간접적이나 부수적 책임도 하나도 안 지겠다. 그러니까 네. 상품의 책임은 물론 생산자에 져야 되겠지만 이에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해서 거의 47개 이상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진출했고 네. 플랫폼을 진출할 때 이런 것들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지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모든 것을 막 회피하기 위한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이런 것들을 책임 안 진다라고 하는데 뭐 야권을 써놓는다고 다 야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공정 야권 뭐 47개가 적발이 됐고 시기적으로 지금 연말이니까 사람들이 좀 쇼핑을 많이 하거나 곧 있으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한데 소비자로서는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알리, 테무 이런 데들 할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객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연말에도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질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살 때 이제 작은 것을 사다 보면은 신뢰감이 생겨서 큰 것도 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이게 이런 조항들을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좋은 상품을 와서 잘 받았으면은 개인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품들 이거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요새 최근에는 반품 같은 거 제대로 해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네. 봤을 때 약간 규제 요인 같은 게 있고 품질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작은 것을 팔면서 신뢰감을 생기면서 그 플랫폼에서 비싼 것도 팔게 하는 이런 게 보통 플랫폼의 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약간의 이런 조항들을 보면은 뭐 다행히 잘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쇼핑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기업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겠지만 또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로또 청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7월에 국토부의 발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위장 전입 논란이 일었던 일부 단지가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예, 그래서 뭐 상반기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상반기에 이제 위장 전입이라든지 흔히 말해 그 큰 틀에서 부정 청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 예. 청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청약의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부정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한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보통 이 주택이 없어야 집을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을 하고 그 부인이 이제 자녀들을 가져가면서 무주택 청약을 하는 이런 경향까지 생겼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같이 있지만 실제로도 같이 살고요. 같이 있지만 허위로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본인은 이제 무주택자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남편은 여대 유주택자로 나오면서 예. 이 무주택자가 된 이 분이 결국은 청약을 하는 이런 경우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런 경우들 많이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을 어떻게 보면 모시는 것들, 네. 부모님들 같은 것들을 불법으로 그러니까 사실 같이 거주하지는 않는데 네. 이쪽에서 그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을 합치거나. 합치면은 예. 아무래도 가구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점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청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해서 이혼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가구에 무주택이고 다자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예. 무주택이고 다자녀를 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만든다든지 특별 공급을 하는데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또 특별 공급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혼 같은 걸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혼인신고 결국은 한 자녀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특별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가구원수를 늘린다든지 예. 무주택자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다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그거 이해해도 어떤 네. 부정적인 경우 결국은 어떤 다른 층에서 이미 사실 이제 청약을 포기했는데 예. 그 청약을 이제 저 층에서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런 뭐 점수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에 좀 불공정한 것도 많이 발견을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시장이 로또 분양이라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실 로또 분양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노려서 어떤 점수 같은 것들을 많이 조작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 청약을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건지 그리고 또 뭐 계약이 취소되는 건지 그럼 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 자체가 취소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 부정청약이니까 이게 위법행위니까 청약 자체가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벌금의 수준이란 것은 이제 정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10년 동안 또 청약을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계좌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또 청약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어떠한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들은 결국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재청약을 하든지 아마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뭐 다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